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재삼 작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책은요. 하정우 작가님이 지은 걷는 사람 하정우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먼저 작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하정우, 배우, 영화감독, 영화 제작자, 그림 그리는 사람, 그리고 걷는 사람. 먼저 프롤로그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웬만하면 걸어 다니는 배우 하정우입니다. 나는 이것저것 만드는 걸 좋아한다. 영화에 출연하고 영화를 직접 만든다. 그림을 그리고 전시회를 연다. 그리고 7년 만에 새 책을 낸다. 최근에 내가 잘 만든다는 칭찬을 받고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게 된 또 한 가지 재주가 있다면 별명 짓기다. 마동석 형은 마동동, 김태리는 테리야끼, 김향기는 김냄새. 이런 다양한 별명들을 지어서 별명 장인이라는 영광스러운 평을 듣기도 했는데 막상 팬들이 내게 붙여준 별명은 단순하고 강렬하다. 하대갈. 내 머리에 범상치 않은 크기 때문에 붙은 별명이지만 팬들은 좋은 건 크게 봐야 하는 거라며 나의 큰 머리를 꽤 반겨주는 것 같다. 나도 하대갈이란 특별한 별명이 마음에 든다. 그런데 나에겐 머리만큼이나 큼직한 신체 부위가 있다. 바로 두 발이다. 내 발 사이즈는 300mm다. 발이 워낙 크다 보니 주로 이태원이나 해외에서 맞는 신발을 구해야 해서 약간 불편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나는 내 왕발이 좋다. 가끔 내 큰 머리에 어지러운 생각과 고민이 뭉게뭉게 차오르기 시작할 때면 그 생각이 부풀어 머리가 더 무거워지기 전에 내 왕발이 먼저 세상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간다. 머리 큰 내가 발까지 큰 건 분명 축복이다. 정말 발 사이즈부터 타고났기 때문일까? 나는 걷는 것을 좋아하고 잘 걷는다. 휴식 시간뿐만 아니라 촬영장에서도 걷고 아침에 눈 뜨면 걷고 친구들과 술 한잔하고 돌아가는 길에도 걸어서 집에 간다. 사람들은 이동 거리를 말할 때 흔히 차로 몇 분 혹은 몇 킬로미터 간다는 표현을 쓴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내가 이동거리를 말할 때 쓰는 단위는 편도 몇 보가 되었다. 영화 아가씨를 찍을 때는 영화사가 합정역과 상수역 사이쯤에 있었는데 나는 강남에서부터 마포까지 거의 매일 걸어 다녔다. 출근길 편도 1만 6천 보. 이 정도면 상쾌하다. 별나게 걸어 다니며 걷기를 통해 내가 배우고 느낀 것들을 열성적으로 전파하는 나를 보고 주변 사람들은 교주라고 놀린다. 그리고 나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묻는다. 엄청 바쁠 텐데 왜 그렇게 걸어 다니나요? 언제부터 그렇게 걸었어요? 글쎄, 언제부터였을까? 돌아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오직 걷기밖에 없는 것만 같았던 시절도 있었다. 연기를 보여줄 사람도, 내가 오를 무대 한 뼘도 없었지만 그래도 내 안에 갇혀 세상을 원망하고 기회를 탓하긴 싫었다. 걷기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것만 같았던 과거의 어느 막막한 날에도 이따금 잠까지 줄여가며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지금도 꾸준히 나를 유지하는 방법이다.
이 점이 마음에 든다.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떻든 내 손에 쥔 것이 무엇이든 걷기는 내가 살아있는 한 계속할 수 있다는 것. 나는 걸음수를 측정하는 피트니 밴드 핏뱃을 손목에 차고 시간이 가듯 나의 걸음이 마일리지로 차곡차곡 쌓이는 것을 내 인생 최고의 흥미진진한 게임으로 여기며 걷는다. 걷기 모임을 만들어 친구들과 오늘은 얼마나 걸었나 서로 내기하고 응원하며 계속 걷는다. 내가 사는 도시를 네 발로 걸어 다니면서 사람들을 관찰하고 동네에 연결된 작은 골목길들을 알아가는 게 나는 즐겁다. 그렇다고 내가 언제나 소풍 가듯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서는 건 아니다. 어느 날 아침에는 나도 하루쯤은 그대로 이불 속에 파묻혀 있고 싶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귀찮음과 게으름을 딛고 일어나 몸을 움직여 걸으면 이내 두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멀고 막막해 보였던 세상과 나의 거리가 훅 당겨진다. 이 책에는 내가 배우로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내 두 다리로 걸어 다닌 길, 그리고 걸으면서 느낀 내 몸과 마음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끊임없이 걷고, 배가 꺼지면 맛있는 음식을 찾아 먹고, 세상으로 난 길에 뛰어들어서 심호흡하며 본능을 찾으려 애쓰는 자연인 하정우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 책을 통해서 나는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내 삶의 방식을 자랑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사람마다 보폭이 다르고 걸음이 다르다. 같은 길을 걸어도 각자가 느끼는 온도차와 통점도 모두 다르다. 길을 걸으면서 나는 잘못된 길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 조금 더디고 험한 길이 있을 뿐이다. 그저 내가 지나온 길, 내가 갖고 있는 일상의 매뉴얼이 누군가에게 아주 약간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혹여 쓸만한 것이 티끌 만큼이라도 있어 참고해 주신다면 감사할 따름이다. 아침 출근길 1만 5천 보 마일리지를 끊으면서 종종 평생 내가 걷는 걸음은 몇 보쯤 될까 생각한다. 나와 당신은 이 지구에서 총 몇 보를 걷다 갈까? 오늘도 각자의 영역에서 크고 작은 족적을 찍으며 하루를 견딘 우리는 모두 이 지구라는 별을 굴리고 있는 길동무다. 당신이 휴일에 동네 친구와 가뿐하게 산책하는 기분으로 이 책을 읽어준다면 좋겠다. 네,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1부 하루 3만 보, 가끔은 10만 보. 2부 먹다, 걷다, 웃다. 3부 사람, 걸으면서 방황하는 존재. 네, 그럼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리길 걷는다. 577km 국토 대장정 끝에 내가 배운 것. 서울에서 해남까지 장장 577km를 걷게 된 것은 그놈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다. 2011년 그날 나는 백상예술대상 영화부문 남자 최우수 연기상 시상자로 나섰다. 바로 전해인 2010년 국가대표로 이 상을 수상했는데 웬일인지 나는 그해 황해로 다시 수상 후보에 올라 있었다. 그러나 2년 연속 수상이란 안 될 말이다. 전해에 이어 또 후보에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개인적인 추억거리이고 재미난 일일 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시상자로서 꽤 여유로운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다. 공동 시상자였던 배우 하지원 씨가 내게 "어떠세요? 이번에도 상을 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이번은 어렵지 않을까?" 라고 얼버무렸다. 진심이었다. 그러자 하지원 씨는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상을 탄다면 어떡할 셈인지 대국민 공약을 걸라고 했다. 결국 나는 마이크에 대고 뜬금없이 이렇게 선언하고 말았다. 제가 상을 받게 된다면 그 트로피를 들고 국토 대장정길에 오르겠습니다. 그랬는데 수상자 이름이 적힌 카드를 펼쳤을 때 나는 흠칫했다. 거기엔 거짓말처럼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혹시 몰래카메라가 아닐까 싶을 만큼 당황했지만 결국 나는 내 입으로 이렇게 발표해 버렸다. 감사합니다. 황해 하정우. 그렇다. 세상에 그런 일은 안 일어나 라고 단언하길 좋아하는 사람은 부디 이때의 나를 타산지석으로 삼길 바란다. 이렇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사람은 모름지기 입조심을 해야 하는 법이다. 예상치 못한 수상의 기쁨과 감사함 속에는 얼떨떨함이 뒤섞여 있었다. 곧이어 카드를 열기 전에 내뱉은 약속이 떠올랐다. 만인이 보는 시상식에서 왜 하필 그런 엉뚱한 말을 해버린 걸까? 그럼에도 나의 농담은 이제 현실이 되어야 했다. 어쨌거나 약속은 지켜야 하니까. 무대에서 슈트를 입고 멋쩍은 웃음을 짓던 나는 얼마 후 등산화를 개어 신고 길을 나섰다. 옛사람은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았다던데 나는 말 한마디에 천리길을 걷게 된 셈이었다. 기왕 이렇게 된 바에야 혼자만 갈 순 없었다.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왁자지껄 모험하듯 떠나고 싶었다. 그 즈음 영화 러브 픽션을 함께한 배우 공효진을 비롯해 좋아하는 동료 배우와 친구들을 모았다. 우리 나름대로는 이 대장정을 기록으로 남겨보고 싶은 마음에 다큐멘터리 촬영 준비까지 갖추고 길을 나섰다. 끝이 안 보이는 머나먼 길을 말할 때 흔히 천리길이라 표현하는데 천리는 오늘날의 단위로 계산하면 약 392km다. 서울에서 우리의 목적지 해남까지는 577km. 우리의 국토 대장정은 천리길보다 훨씬 더 먼 길이었다. 서울에서 해남까지 내 두 다리로 꼭꼭 밟아 걸어간다면 이전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얼마나 많이 눈에 들어올까? 내 체력의 한계는 어느 정도일까? 몸 상태와 컨디션이 각기 다른 16명의 친구들이 오직 서로에게 의지하고 기대며 그 머나먼 길을 걷다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만만치 않은 그 시간을 견디고 나면 이제까지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감동이 뒤따를 것이라 생각했다. 또 그렇게 도착한 땅끝 마을의 풍경 역시 무척 낭만적이고 아름다우리라 기대했다. 그랬는데 수많은 소동과 사건 끝에 국토 대장정을 마치고 뒤풀이를 하던 날, 이상하게도 나는 그저 무기력하고 허무했다. 그냥 그 여정이 너무나 피곤하게 느껴질 뿐이었다. 국토 대장정을 하는 동안 나는 그저 로봇처럼 걷기만 한 게 아니라
다큐멘터리도 촬영했고 내가 모은 사람들도 챙겨야 했다. 다큐멘터리와 우리의 일정이 지루해지지 않게끔 새로운 아이디어도 끊임없이 내야 했다. 그렇게 매일 난리법석을 치르다 보니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해 있었다. 그런데 내가 주도해서 벌인 이 모든 난장과 소동이 그저 무의미하게만 느껴졌다. 그렇게 엄청나게 걸었는데 다큐 촬영도 무사히 마치고 단 한 명의 친구도 낙오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챙겼는데 정작 왜 나는 텅 빈 듯한 기분이 들었을까? 보람이나 희열 같은 감정이 따라와야 하는 게 아닌가? 사람들은 드디어 강행군이 끝났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쫑파티를 연다. 통돼지 바비큐를 만든다 왁자지껄했다. 하지만 나는 도무지 거기에 끼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 않았다. 그랬다간 친구들의 분위기를 괜히 망쳐버릴 것만 같았다. 그저 지독히 피곤했고 얼른 집으로 돌아가고만 싶었다. 마침내 우리가 해냈다는 기쁨과 에너지로 가득한 쪽파티 현장에서 나 혼자만 유령처럼 멀어지고 있었다. 뒤풀이를 하던 중 나는 점점 의기소침해졌고 결국 그 자리에서 도망나와 혼자 집으로 돌아갔다. 기분 탓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는 그냥 걸어. 내가 오늘 기분이 영 별로야. 웬만하면 다음에 얘기하자. 괜히 예민해지고 말과 행동에 날이 서는 때가 있다. 그런 날 내가 삐거덕거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못되게 구는 건 대개 그냥 기분 탓이다. 그런데 스스로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모든 게 기분 탓이라는 건 사실 내 기분에 당하는 사람만 안다. 기분은 무척 힘이 세서 누구나 기분에 좌지우지되기 쉽다. 순간의 기분 때문에 그릇된 판단을 내릴 때가 있고 누군가에게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 단지 기분 때문에 처리해야 할 많은 일들은 손도 대지 않은 채 맥없이 하루를 날리는 경우도 있다. 나는 이런 불쾌한 기분이 결코 오래 지속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경험상 잘 알면서도 당장의 기분에 지배당하는 삶을 산다. 사실 기분은 인생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당장의 기분을 바꿀 수 있다면 어쩌면 세상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 기분. 알고 보면 우리의 감정을 들었다 놨다 하고 인생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일들의 결과와 행로까지 좌우하는 이 문제적인 놈. 이 기분이라는 것을 잘 달래가며 일상을 온전히 유지하는 방법. 어디 없을까? 기분을 전환하는 법은 저마다 다르다. 마음 편한 사람과 수다를 떨기도 하고 평소보다 많은 양의 음식을 먹거나 술을 마시기도 한다. 그런데 어떤 방법들은 확실히 즉각적인 효과가 있지만 부작용이 따른다. 장기적으로 보면 건강에 해롭거나 내 기분은 바꿔주지만 다른 이에게 민폐를 끼치며 상대의 기분을 구겨버리는 것이다. 이럴 때 나는 부작용 걱정 없는 걷기를 선택하는 편이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추워지면 외투를 입는 것처럼 나는 기분에 문제가 생기면 가볍게 걸어본다. 누구에게나 문제 없는 날은 없고 고민 없는 날도 없다. 고민이 내 머릿속에서 슬금슬금 기어 나와서
어깨 위에 올라타고 나를 짓누르기 시작하면 나는 모르겠다. 일단 걷고 돌아와서 마저 고민하자 생각하면서 밖으로 나간다. 왜 자꾸만 나를 잃어버리지? 내 숨과 보폭으로 걸어야 할 때. 2015년 내가 주연과 감독을 맡은 허삼간이 개봉했을 때 나는 한창 암살의 주요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다. 허삼간은 기이할 정도로 관객이 들지 않고 있었다. 부랴부랴 이유를 찾다가 나 자신을 질책하다가 눈 떠보면 암살 촬영 시간이 닥쳐와 있었다. 촬영장에 가는 것조차 너무나 힘이 들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분명 나를 위로하려 할 테니까. 어떤 사람은 별일 아닌 척 담담하게 나를 토닥일 테고 또 누군가는 까맣게 타는 내 속마음을 눈치채고 어떤 말을 꺼내야 할지 조심스러워 할 것이다. 그 모두가 고스란히 느껴져서 나는 더 불편했다. 갑자기 바보가 된 것 같았다. 사람들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나의 아픈 마음을 어떻게 털어놓아야 하는 건지, 사람들의 위로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 건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다. 촬영장에서 유쾌하게 농담을 건네고 사람들을 웃기던 하정우는 사라져 버리고 무슨 짓을 해도 사람들과 어울리기 힘든 어둡고 우울한 남자만 거기 남아 있었다. 아침에 촬영장으로 향하는 출근길. 나는 1시간씩 기도했다. 제발 내가 맡은 연기만은 무사히 소화하게 해 달라고. 그렇게 악전고투 끝에 암살 촬영을 간신히 끝내고 다음날 치과에서 사랑니 하나를 뽑았다. 밤 비행기를 타고 LA로 날아갔다. 한 달 후 LA에서 그림 개인전을 열기로 되어 있었다. LA 숙소에 도착한 첫날. 시차 때문인지 새벽에 눈이 저절로 떠졌다. 내가 무리한 걸까? 면역력이 약해지면 묘한 공포와 한기가 몸을 덮칠 때가 있다. 불안 증세와 함께 우환과 통증이 몰려왔다. 냉장고에서 물이라도 꺼내 마시려고 부엌으로 갔는데 순간 무릎이 푹 꺾였다. 그대로 한참 동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 읽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